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자, 이제 비행기 역사는 여기까지 알아볼 거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게 어떻게 날지? 무거운 게. 네, 저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힘돌아님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 파일럿이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이 어떻게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 지금 기자님 계시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한번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대학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유체역학 강의 시간이었어요. 벌써 한숨 뭐라고요? 쉬시는 유체역학. 유체가 에어로다이나믹스라는 유체 이탈 아니고요? 유체가 뭐죠? 유체가 뭐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군요. 유체역학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유체 이탈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렇죠. 음대에서는 개설이 안 된 과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유체역학 강의 시간에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컴퓨터로 그 유체의 흐름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해석을 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기체나 뭐 액체가 흐르는 거, 그거랑 이제 또 하나가 이 양력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이제 저 무거운 쇳덩어리 비행기는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유체역학에서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나사에서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자,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 중에 일단 제일 큰 거는 비행기 날개 덕분입니다.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 날겠죠. 자, 근데 날개의 단면 형상이 좀 특이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자, 오이, 먹는 오이. 네. 네. 먹는 오이를 도마에다가 놓고, 네. 자, 이제 착착착착 오이 마사지 할 것처럼 착착착 썰어보세요. 네. 자, 이번엔 비행기 날개를 도마에다가 올려놓고 오이 마사지 할 때 오이처럼 착착착 비행기 날개를 썰어보겠습니다. 네. 네, 추락합니다. 그럼 이제 오이 단면이, 오이는 원래 긴데 네. 오이를 자르면 오이 단면은 동그랗게 생겼고 이제 가운데 씨가 있고 이렇게 그렇죠? 생겼잖아요. 네. 비행기 날개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물방울인데 긴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긴 물방울을 옆으로 90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위쪽을 뾰족하게 아래쪽을 동그랗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90도만 옆으로 뉘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대칭인 물방울이라기보다는 위쪽 면이 좀 길거나 뭐 아래쪽에 약간 태극무늬처럼 물결이 졌다거나, 요게 비행기 날개의 단면입니다. 요걸 이제 영어로 에어포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포일은 쿠킹 호일 있죠. 네. 그 쿠킹 호일 할 때 호일이 이 에어포일이에요. 그러니까 방막, 얇은 막. 그러니까 이게 에어포일에서 포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쿠킹 포일인데 쿠킹 호일로 돼 있더라고요. 호일. 네. 네. 우리가 쿠킹 호일 하면 그 은박, 얇은 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포일은 직역하면은 공기막인데, 그 해석으로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기막. 그냥 날개의 단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떠오르는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자, 양력, 음력 아니고요. 양력생일, 음력생일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양력할 때 역은 힘력자고, 양자는 날릴 양. 우리가 들어본 말은 공중부양, 그다음에 국위선양, 그때 양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 양력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일단 많이 알려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과 동시 통과 이론. 자, 유체 이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네. 영혼을 빨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역학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방정식이에요. 이제 오디오니까 막 그 식을 읽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다 끌 거잖아요. 다행입니다. 네. 뭐 그 항을 설명하고 이러진 않을 거고, 양력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요소만 얘기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속도랑 압력이 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체가 기체나 액체가 흐르는데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고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다. 뭐 이제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가라앉고. 가라앉다기보다는 거기 이제 앞 네. 힘이 존재하는데 그게 크다. 속도가 느리면. 속도랑 이렇게. 압력이 반대다. 물론 이 설명은 공돌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후려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속도나 압력이 변해도 유체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체 이탈할 거기 때문에 다시 자 속도랑 압력은 어떻다? 반대다.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다. 그것만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날개 단면 아까 에어포일 날개 썰은 거 그 형상이에요. 날개 위쪽 면하고 아래쪽 면의 곡선 길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거예요. 네. 여기 묵사발 클랑폴 팀은 경부고속도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 캡틴박 판도라 팀은 서울에서 강릉 찍고 부산으로 갈 겁니다. 강릉은 왜? 근데 가요? 이제 해외 갔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제한 조건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묵사발 클랑폴 팀은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 한 번에. 네. 이제 판도라 캡틴박 팀은 서울 불렀다가? 강릉 부산. 근데 제가 자 두 분 다 1시에 출발하세요. 부산에서 6시에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속도를 빨리 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판도라 캡틴박 팀은 강릉을 찍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 똑같이 6시까지 가려면 더 빨리 가야 돼요. 자, 판도라 캡틴박 팀이 날개 윗면입니다. 공기가 빨리 지나가요. 그다음에 묵사발 클랑폴 팀은 날개 아랫면입니다. 공기가 좀 천천히 가도 돼요. 맨 뒤에서 딱 만나요. 싫어 위에 갈래요. 자존심 상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다.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다. 네. 그럼 날개 아래쪽이 느려서 압력이 높아요. 네. 그다음에 날개 위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요. 네.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죠?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불죠. 네. 지금은 압력이 날개 밑이 고고 날개 위가 저예요. 네. 그러면 날개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생겨요. 나 갑자기 이해됐어. 정말? 대박. 우와. 뭐야? 이걸 그림으로 안 듣고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와, 아, 이분 천재. 천재네. 그림으로 안 보고 하면은 랑폴님 천재시네. 네. 지금까지 설명 어떻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네. 네.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해서 끝난 거냐고. 그러니까. 네네. 저 아마존님 거는 편집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네. 초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와. 네. 일단 아마존님하고 묵사발님 두 네. 분이서 북한산을 가는데 네. 아마존님은 평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산 시작점에서 끝까지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아마존님은 평지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편하게. 네. 네. 묵사발님은 산을 넘어서 그렇죠. 올라가서 네. 암벽타기처럼 해서. 암벽타기에서 네. 만나신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묵사발님은 산을 올라가니까 더 빨리 더 힘들게 갔다 그렇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만났어요. 네. 만났으면 묵사발님은 땀도 많이 흘리시고 힘이 들으셨겠죠. 그럼 묵사발이 됐겠죠. 묵사발이 됐겠죠. 네. 그 묵사발이 됐기 때문에 네.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존님은 힘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들고 날 가는 업고 거예요. 가야 되네. 그러니까 오. 그런 느낌으로 위쪽 날개 위쪽은 산이고 날개 아래쪽은 평지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공기입자가 둘이 자 저 끝에서 만나 그리고 헤어졌는데 만났을 때는 묵사발 위쪽 공기는 너무 지쳐서 가벼워진 상태고 거의 그렇죠. 이제 공중부양을 하기 직전이야. 네. 그런데 날개 아래쪽 면으로 이동한 공기입자는 아직도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압력차가 나서 밀어서 올려줄 수 있다. 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오, 같아요. 좋은 설명입니다. 이봐요, 저기 캡틴방님도 저 업고 다니래잖아요. 자, 캡틴방님이 하나 놓치신 게 있는데 묵사발님은 산을 올라가다 힘들면 이미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끝까지 산을 올라가지 못 못하고 만나요. 산을 못 안 만납니다.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그 밑에서 그 막걸리를 먹고 그래서 있겠죠. 네. 묵사발님이 그 술을 한잔 하시고 못 만나는 경우를 네. 저희가 공기 입자가 끝에서 못 만나고 네. 그 박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세퍼레이션이라고. 떨어져 그런 나가는 경우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어머. 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겠네요. 술을 마시면 안 추락이야. 됩니다. 거기 그 앞에 보이는 거 뭡니까? 홍송이라고 뭐 이거 있는데 제가 가져갈게요. 네. 태국 술입니다, 여러분. 캡틴방님께서 선물해 묵사발님께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뭔가 대충 좀 친숙해지셨죠? 아, 네네네. 근데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유체역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설명하시고 저희를 딱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날개 위랑 날개 아래 처음에 흩어진 공기가 날개 뒤에서 꼭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뭐냐면 출발해서 날개 끝에서 윗면 공기랑 아랫면 공기가 딱 만날 때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교수님은 저희한테 그게 꼭 만나야 돼? 왜 만나야 돼? 네, 이렇게 왜 만나야 돼? 하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다들 이제 유체 이탈해가지고 저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때 수업을 같이 들었던 후배랑 이거 발제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다시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이해를 지금 억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혀가려고 그런. 아니 같이 만났을 때 뭔가 가장 시너지가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방정식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공식에 맞춘 거하고 실제 현상하고도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의 설명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지금 날개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날개를 딱 눈앞에 놓고 날개 윗면, 날개 아랫면인데 날개를 멀리서 봐라.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저 뒤로 우리가 막 멀리 빠져나와서 날개가 굉장히 조그만하게 보일 만큼 멀리 와라.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복잡한 걸 다 빼고 복잡한 거 하면 지금 칠판 꺼내서 막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베르누이 방정식 잘 왔으니까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유체, 자 기체나 액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다가요 회전하잖아요. 커브 하면 회전할 때 회전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달라집니다. 자 이걸 시계로 설명해 볼게요. 시계에 바늘 초침이 뺑글뺑글 돌잖아요. 이제 그 바늘 초침에다가 어떤 유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기체나 액체가 뺑글뺑글 돈다면 시계의 중심부하고 시계의 바깥쪽의 압력이 다릅니다. 이거는 미분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그냥 결론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계의 초침이 돌 때 어느 쪽이 압력이 작고 어느 쪽이 크냐? 시계의 중간 그쪽이 압력이 작고요. 시계의 바깥쪽이 압력이 큽니다. 태풍을 보면 태풍 가운데가 저기압이에요. 태풍은 회전하잖아요. 뺑글뺑글 돌잖아요. 태풍의 맨 바깥쪽에 뺑글뺑글 도는 애가 압력이 크고요. 태풍의 중심이 압력이 낮습니다. 자, 공기가 날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곡선으로 휘어요. 공기가 똑바로 가다가 날개를 딱 만나는 순간 공기가 약간 대각선 아래쪽으로 휩니다. 이거를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릴까 하는데, 날개를 저 멀리서 보면요, 이제 날개보다 훨씬 위,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제 천국에서 보면 그 날개 윗면이 시계의 중앙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림이 없으면 설명이 힘든데 일단 들어보세요. 네. 천국에서 날개를 보면 저 아래 회전하고 죽었어. 있는 유체가 네. 비유가 너무 넘쳐나서. 네,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자 그냥 뭐 일단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해돼요. 네. 아니, 이런 게 근데 네. 이렇게 전문가가 듣기에는 재미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신기하다. 이게 정말 수학 공식으로만 설명되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건 저는 되게 재밌게 그렇죠,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보면 날개 윗면이 시계로 치면 중앙이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요. 천국이 압력이 높고, 그다음에 땅에서 날개를 위에 있는 날개를 보면 땅이 시계의 중심이고 날개의 주변에 유체가 곡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날개 아래쪽에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땅하고 천국은 사실 대기압으로 두 압력이 같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상태에서 날개 위하고 아래를 보면 날개 아래가 고압이고 날개 윗부분이 저압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다. 이게 당시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포인트는 너무 날개 가까이서 보지 말고 날개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 됐던 영상 같은 거를 저희 링크를 걸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내부에서든 혹은 그 바깥 근처에서든 아래가 이제 고기압이라서 얘가 들어 올려주니까 그래서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기 흐름이라는 것처럼 물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서핑보트 타는 것도 물 위에 이렇게 얹혀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연을 날릴 때도 보면 연이 어떤 정도의 앞에 바람에 대한 약간의 상승각이 있으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원리도 한몫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력을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점성을 가진 유체 운동을 설명하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인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 푼 사람이 없대요. 됐죠? 자, 7대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을 사실 이론적으로 아직 인간이 못 밝혔어요. 그래서 현재 비행기 날개 형상이 여러 가지 날개 형상이 있는데 요건 대부분 실험적으로 날개에다가 바람을 직접 쏘는 풍동 실험 아니면 컴퓨터 해석으로 날개가 요렇게 생겼을 때 바람이 요렇게 간다. 요런 거를 실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풍동 실험 사진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날개 윗면의 공기가 빠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베르누이 방정식 때문에 위쪽 공기 빨라서 압력 낮고 아래쪽 공기가 느려서 압력이 높은 것도 맞는데 그래서 이제 양력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것도 맞는데 그 실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처음에 위아래로 흩어졌던 공기가 날개 뒤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위쪽 공기가 그냥 빠르게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빠르긴 빠른 건데 만나지는 않더라고요. 자, 뭐 왜 날개 위쪽의 공기가 빠를까? 이거는 이제 뭐 코안다 효과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도 결국은 회전하는 유체의 내외부 압력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양력이 생긴다. 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거였고요. 요거보다 조금 쉬운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뉴턴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건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교 그렇죠. 뭐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하니까. 요거 되게 짧게 설명하면 공기가 와가지고 날개를 만나면 공기가 똑바로 오다가 아래쪽으로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아래쪽으로 휘어지면 날개는 반작용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자, 요거를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개구쟁이여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제 한적한 지방도 아무도 없어요. 창문을 내립니다. 조수석 바깥으로 창문을 열고 오른팔을 쭉 내밉니다. 그래서 요 오른팔을 쭉 내미는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차 가는 방향으로 날개처럼 이렇게 뻗었다가 요거를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팔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혹시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이 차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팔을 돌리다 보면 손바닥이 뭔가 바람의 힘을 타고 떠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봤어요.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양력 원리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손바닥을 점점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떠오르는 힘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오는 공기를 다 막고 그냥 손바닥이 뒤로 확 젖혀지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차창 밖으로 손을 쭉 뻗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향하게 했을 때 그 엄지손가락을 위로 점점 드는 그 각도, 지면과 평행했다가 점점 각도를 드는 걸 받음각,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합니다. 받는 거예요. 어택.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앵글 오브 어택. 앵글 오브 어택. 잘못 들었네요. 네.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손을 조수석에서 창문 밖으로 쭉 뻗었을 때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하고 이제 손바닥이 지면하고 평행하면 받음각이 0도. 점점 엄지손가락을 위로 가게 팔을 돌리면 받음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꾹 하고 달리면은 이제 날개가 양력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캡틴 박 기장님께서 기술을 듭니다. 비행기 머리를 들어요. 그러면 날개의 받음각이 올라가서 양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받음각을 너무 올리면 아까 캡틴 박님께서 공기들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력을 갑자기 잃게 되거든요. 요거를 실속, 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속도를 잃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각이 받음각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 왜 유튜브에 이 영상을 보면 공포감이 생겨서 그 공포감이 오래 간다.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뭐 귀신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스릴과 긴장을 느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비행기 실속, 비행기 스톨 영상을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요. 저는 봤거든요. 유체역학 때문이기도 이륙할 때마다 사실 생각나요. 진짜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싹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요. 비행기가 기종마다 이제 기종 속도 무게에 따라서 그 상승각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보다 더 들거나 아니면 그 상승각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비행기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떨어지거든요. 네.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거 그 각도는 정해져 있나요? 이 기종이면 몇 도? 그 기종의 그 비행기 현재 연료를 얼마만큼 싣느냐에 따라 틀잖아요. 그 비행기 무게하고 기종하고 속도하고. 그러면 매번 그거를 누군가가 계산을 해주나요? 저희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잘못 계산하거나 센서가 잘못됐을 경우에 네, 조종사가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그렇죠. 뭐라고 검색해야 된다고요? 조종사는 있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검색해야 된다고요? 비행기 실속. 비행기 실속. 실속. 네.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이러고 제가 방금 검색했더니 비행기 실속 티켓 가격 얼마? 실속. 네. 이거 아니죠? 네. 자, 비행기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는 겁니다. 혹시 캡틴박님 뭐 조금 더 첨언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드디어 묵사발림 시간입니다. 제 시간입니까? 비행기와 관련된 영화. 네. 오늘의 영화는 기적을 다룬. 이거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건 근데 영화 원래 본 제목은 아닌데 설리라는. 설리. 네, 설리. 실화죠 이게. 네네네. 2016년 9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2015년 6월 2일에 있었던 뉴욕의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거의 한 2분 뭐 몇 분 만에 새가 그 엔진 제트행기 우리 계속 팬 그 안쪽으로 충돌이 해갖고 양쪽 엔진이 다 멈춘 상태에서 이 설리라고 부르는 설렌버거라는 이름의 기장님이 이제 허드슨 강이라고 뉴욕에 강이 하나 있어요. 한강 같은 거기에 비상 착륙을 시킵니다. 그렇죠. 155명의 탑승객, 그러니까 기장, 부기장, 승무원들 3명까지 해서 총 155명이 단 한 사람도 사망 사고 없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영화를 찾아보시면은 보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찾아보시면 포스터가 있어요.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포스터가 이렇게 비행기가 강에 착륙했어요. 근데 양 옆에 비행기 날개 위에 사람들이 거기가 그때 날씨가 영하의 날씨였고 비행기가 가라앉진 않았어요. 그리고 구명 보트처럼 비상 탈출 왜 미끄럼틀 같이 생긴 그게 쫙 펴지잖아요. 고무로 된 게 공기가 쫙 들어가죠. 거기에 사람들이 쫙 있고 그다음에 날개에 쫙 서 있는 그걸 정면에서 딱 찍은 사진이 이제 포스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5명의 탑승객, 예기치 못한 사고,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포레스트 검프가 기장이 돼서 나오죠. 그렇죠.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이 시라고 이분이 어쨌든 영웅이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영웅 왜냐면 살린 거잖아요. 154명의 승객을 살렸는데 설렌버거 기장이 수기를 정리한 하이스트 듀티라는 그 원작이 있어요.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글을 쓰셨겠죠. 근데 오늘은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저는 봤을 때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물이 이제 비행기 안에 반쯤 다 찼는데 그때 정말 순식간에 여러 척의 이제 배들과 막 이 구조 구하러 오죠. 정말 순식간에 또 다 구해 준 거예요 또. 근데 마지막까지 기장님은 이제 누가 있나? 남아 있나? 그리고 육지로 이제 왔을 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이제 그 직원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제 괜찮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빨리 인원을 파악해야 된다. 155명이 다 있는지 다 뭐 누가 다친 사람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걸 빨리 알아야 내가 괜찮은 거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국내선이기 때문에 명단이랑 뭐 이렇게 대조하는 게 조금 뭐 그건 이제 좀 기장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르대요. 그래갖고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화상에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고 근데 이제 이게 비상 착륙을 그 당시에 왜 강에다 했느냐라고 이제 청문회, 공청회 이런 게 열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착륙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캡틴박님이 또 이제 이거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 물에 착륙하는 게 위험한지. 그다음에 우리 아까 왜 얘기 농담처럼 했지만 그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리고. 다른 어떤 비행하시는 조종사 분들은 나라면 못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기장과 부기장님의 어떤 그런 호흡을 맞춰가지고 왜 그 포스터의 내용 중에 단 한 번의 선택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항이 원래 떴던 공항으로 돌아가든지 회항을 하든지 바로 옆에 강 건너에 또 공항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글로 가든지. 그러니까 관제사들은 돌아와라. 활주로를 비워놓겠다. 그다음에 저쪽 그거 안 되면 그 옆에 공항으로 가라. 그치. 했는데 아니야. 뭔가 되게 그 실제 그 음성이나 이런 거 좀 계속 찾아봐서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불가능할 것 같다 하면서 한 2번인가 그렇게 안 된다 하더니 뭐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것 같다. 허드슨 강에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 한 다음에 이게 전화기 같은 수화기를 탁 들고 승객들에게 기장 방송이죠. 네. 브레이스 포 임팩트. 네. 충격에 대비하세요.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영화적으로도 근데 착륙하는 게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게 맞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이게 CCTV에 찍힌 착륙하는 모습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진짜 근데 왜 또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이게 왜 위험한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에 착륙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떠 있으니까 충격도 좀 받아주고 살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바다에 어떤 착륙하는 비행기를 찍은 CCTV는 아니고 어떻게 영상이 있는데 이게 균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기장이 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바로 내리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살짝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 비행기의 날개가 물에 먼저 닿은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서 막 대굴대굴 다 박살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선택이 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다 이제 뭐 감독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 공항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위험한 착륙을 시도해가지고 뭐 다 살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실제로 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느낌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새들이 막 부딪혔고 엔진 2개가 다 나가버린 상태에서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잠깐의 20초에서 30초 사이에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빠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때문에 회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다른 공항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근데 이제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근데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기 공항으로 갈 수 있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새랑 부딪혔다. 돌려라 기수 돌려라 이쪽 공항 저쪽 공항 다 착륙을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막 몰아붙이는데 아니다. 이건 인간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그 시뮬레이션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추락한 거예요. 근데 설리 기장님이 선택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공항이 다 도심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랑 이런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막 건물에 부딪혀서 추락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오히려 155명의 승객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화를 보면 기장님이 너무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공청회에서 막 깎아내리려고 약간 그렇게 연출이 돼가지고 막 저도 같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아무리 잘했어도 회사의 공청회건 국토부의 공청회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조종사라는 직업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러네. 안전한 착륙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 그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비행기에 고장나고 말씀하신 대로 허드슨강 사례처럼 뭐 새가 부딪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조작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진짜 막 10초 단위로 쪼개서 그거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이륙한 지 3분 30초 지났을 때 새 떼가 양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공청에서 이 조종사들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이 비행 기록 장치를 건졌더니 기록 장치에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한쪽 엔진이 돌고 있었다라고. 네. 근데 분명히 기장 부기장이 그 기억과 이런 걸로 했을 때 둘 다 안 돌아가고 있었고 엔진이 전혀 출력이 안 돼서 비행 착륙한 건데 봐라 비행 기록 장치에는 엔진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다.
근데 니네 왜 물에 내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엔진을 실제로 건져서 보니까 네,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다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기록 장치가 센서가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억울했던 포인트고 맞아요. 그 데이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해서 3분 30초 만에 갑자기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양쪽 다 꺼졌는데 그때 심정이 엔진이 터지자마자 바로 오케이 터졌으니까 바로 공항으로 돌려. 근데 그냥 공항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관제사한테 허가를 받고 돌려야죠. 그렇죠. 관제사한테 허가를 요청하는데도 한 10초 걸리고 관제사가 그걸 듣고 그래 옆에 비행기 없나 확인을 하고 하는데도 한 20초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맞아. 이게 공항으로 돌려면. 근데 그 감독관들은 그 재현했던 조종사들은 시뮬레이터로 새 들어갔다 돌려 바로 그렇죠. 관제사 허가도 안 받고 돌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게임하듯이.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엔진이 꺼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이제 이미 그거는 다 알 상태에서 레디하고 있어. 거니까. 자 3분 30초 오케이 이러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그분들은 아예 또 연습을 열 몇 번을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한 거예요. 네. 갑자기 회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캡틴방님 표정이 지금 매우 그 억울하신 표정을 지금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지만 저는 이제 그때 사고 그런 내용 같은 걸 다 조사해서 봤기 때문에 더 이제 울컥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그 정도로 큰 일은 아니지만 다른 그런 소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일단 그러니까 뭔가 조사받는 입장인데 이게 뭔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렇구나.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그러면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 물에 착륙하는 이 상황.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엔진이 꺼졌을 때 비상 착륙하는 걸 저희가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 허드슨강하고 일반적인 저희가 연습을 할 때가 큰 차이가 있는데 고도입니다. 사실 고도가 높으면 수평거리를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양쪽 엔진이 꺼졌을 때 착륙하는 연습을 하는 고도가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000피트. 10,000피트. 아까 5,000피트가 제일 많이 나왔어 오늘. 4만 피트에서 합니다. 4만? 왜냐하면 저희가 엔진 두 개가 꺼졌을 때 재시동 절차도 해야 되고 시도해봐야 되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저희가 또 비상 조치 처리라는 매뉴얼이 있겠죠. 매뉴얼을 수행하는 게 되게 길어요. 그걸 연습을 다시 켜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리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만 피트에서는 저희가 15분의 시간이 있어요. 활주로에 내릴 때까지. 근데 생각보다 길다. 좀 전에 영화 얘기 듣고 나니까. 그리고 수평 거리는 90마일에 갈 수 있어요. 4만 피트 고도에서 엔진이 다 꺼지면. 그런데 이 허드슨강의 기적은 이륙하고 3분 30초, 그러니까. 고도 4,000피트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이 아니라 1.5분이죠. 그렇죠. 1.5분 안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1.5분 안에 내려야 되는데 무슨 바로 돌아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뒤로 공항으로 돌았는데 거기 이륙하는 비행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들이 말하는 건 생떼예요. 생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그게 억울한 거고. 그 뭐 센서 문제라고 하지만 밝혀진 뭔가 자료가 또 엔진 한쪽은 있었다. 그러면 더 우기게 되고 맞아. 또 이제 뭐 영화상으로 더 그런 거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 봐왔던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의사들도 이런 경우를 겪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거 오류사고들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도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구하고 살리는 게 당연하지 뭔가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너무 그 이상의 좀 책임을 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저희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시뮬레이터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런 비상 상황을 다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에 착륙하는 게 왜 힘드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데이터 값이 없습니다. 저희가 활주로에는 이착륙 연습을 무진장했죠. 근데 물에 내린 연습을 하는 순간 그 비행기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대한 물에 떨어지면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가 아이폰처럼 이렇게 방수가 안 돼요. 전자제품 물에 빠지면 버려야죠. 그런 거구나. 비 오잖아. 비 맞고 가잖아. 자동차 물에 빠지면 자동차도 비 내릴 땐 괜찮지만 침수 차량은 못 쓰잖아요. 그렇구나. 위에만 막혀 있구나. 그렇죠.
비가 밑에서 위로 올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비싸고 첨단 시스템이긴 하지만 조종석에 무전기 패널에다 물을 쏟으면 스파크가 튀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못 써요. 그러니까 물에 내리면 비행기에 버려야 되는데 이걸 연습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시뮬레이터에서라도 이걸 연습하려면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값을 위해서 최소한 한 10대 이상의 비행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러네. 그것도 그렇고 그 바다면 더 심했겠지만 강이라고 해도 그때 바람이 꽤 불었거든요.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물에 착수를 할 때 수평을 양쪽을 동시에 닿아야 되는데 한쪽이라도 먼저 닿으면 말씀하신 대로 굴러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영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엔진이 위쪽에 있고 날개부터 닿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객기는 대부분의 경우 엔진이 밑에 날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값도 없고 저희가 물에 내리는 절차가 있긴 한데 물에 내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무게에 따라서 저희가 착륙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륙한 직후에 그 착륙 속도를 계산했을 리도 없거든요. 너무 급하게. 그럼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속도에 이게 비행기가 물에 닿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파도도 치는데 이걸 동시에 양쪽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적이 맞네. 그래서 기적이 그리고 그 수많은 대교를 피해서 샥샥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리 위로 이렇게 싹 지나가고 날개가 닿을 듯 근접해서 지나가고 막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거 갑자기 비행기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해낸 거예요. 그분은. 그러네.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승무원들 그 훈련하고 할 때도 비상 착륙을 바다에 할 수 있고 저희 방송으로도 듣나요 그런 말을? 네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죠. 비행기가 물에 내렸을 때는 구명조끼랑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그냥 교육으로 할 뿐이라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데이터도 다 있고 바다에 내리는 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군요. 승무원들도 일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은 날이 있었는데 예전에 바람이 너무 그날 이제 저희 착륙한 다음에 강풍 때문에 공항이 폐쇄된 날씨였어요. 근데 그 정말 비행기가 요동을 쳤죠. 한 번에 못 내리고 올라갔다가 두 번째 시도해서 이번에도 안 되면 다른 공항으로 가겠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 착륙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공중에서 너무 흔들려갖고 이제 다 승객들 내리신 다음에 저희 사무장님이 저한테 승객부 5분 토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분 토하셨고 이분이 10년이 넘는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비상조치처를 읽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들도 다 훈련을 받고 대비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런 상황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기장님이 부기장님한테 그 수칙 같은 거를 빨리 체크하라고 해요. 네네네. 엔진 꺼졌을 때 수칙. 그 몇 번째 막 이렇게 엄청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이제 공청회 때 그 부기장님이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을 때 뭐 어떤 상황을 기장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심지어 17번째가 16번째 있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건너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뛰고 그냥 그 판단으로 딱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예전에 스위스에어라는 비행기가 그 조종석에 연기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비상조치철에 보면 조종석에 연기가 났을 때 조치하던 게 10페이지가 넘거든요. 10페이지에 있는 거를 다 서로 읽으면서 이거 스위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조종사들이 의식을 잃고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그럴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허드슨강 때 그 설런버거 기장님이 과감하게 그 비상조치철을 건너뛴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1분 30초밖에 없는데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려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저희가 조종사 매뉴얼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런 우리가 절차나 운항 절차나 비상 조치를 해야 되지만 기장의 판단하에 기장의 정말 판단으로 다 이런 거를 우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장이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 하면 과감하게 덮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단력이 그런데 그게 딱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그걸 무조건 따르면 저희는 면피를 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준비한 거를 뛰어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몇 번 겪어봤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박수를. 진짜 와. 네. 어디 여행 간다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네. 비행기 딱 탔는데 비행기 타고서 한 4시간 있다 터뷸런스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막 지진 날 것처럼 흔들리면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걸 타가지고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때 기장님들이 진짜 어떤 마음이실까 막. 근데 그럴 때 기장님들도 이렇게 쫄고 이러나요? 아니요, 식겁하는 그런 거. 그게 저희는 이제 책임감이 그런 공포를 이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있다. 두 번째 박수. 이 말 되게 아니,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뭐 뭔가 막 번개가 치는 게 어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그럼 조종석에서는 보이죠. 근데 내가 쟤를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제가 어디로 떨어질 거야를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이제 번개가 친다든지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고장났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뒤에 타고 계신 승객들 걱정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당장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시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군 생활하신 분들은 외롭고 힘들 새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조종석에 있으면 정말 저희가 되게 바빠서 두려움을 느낄 여유가 없다. 없어요. 저희는 너무 바빠요. 그래요. 아까 누가 그랬어. 저 사과하세요. 뭐 비행기에서 타가지고 오토파일럿 켜고 뭐 취미생활 한다고? 누가요, 누구? 그래서 네, 무인 비행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돼. 아, 되게 바쁘다. 네. 할 일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거기 앉아보고 싶어요. 실제로. 학생 조종사 할 때는 많이 무서웠어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배우는 단계에서 무서워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겪어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아까 아마존님이 난기류 생기면 무섭다고 하셨는데 난기류로 절대 추락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냥 흔들리는 거. 난기는 즐겨야죠. 아니 제주도 갈 때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어떤 비행기는 너무 스무스하게 잘 날아가갖고 쫙 착지를 했는데 한 번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장님의 잘못인가? 그건 기류의 잘못입니다. 기류의 잘못인가? 근데 이렇게 뭐 날씨가 안 좋을 때에도 우리는 사실 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오늘 그래 떴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다 캔슬 결항시키는 게 되는 게 더 좋은 건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당시에는 뭐 마음이 간절하고 막 이러지만 가고 싶으시겠지만 아니 그 이착륙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예전에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착륙하고 이러면 이분 운전 잘하시네 하고 실제로 그 기장님들도 그런 거 약간 실력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TV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일부러 좀 강하게 착륙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바닥이 활주로 바닥에 뭐 노면이 젖어 있거나 얼음이 얼어 있거나 그러면 미끄러울까 봐. 그러니까 너무 살살 가면은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게 한다고. 네, 활주 거리가 늘어납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조종사라면 누구나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내릴 수 있어요. 이러고 싶어요. 그게 목표라고 그죠?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에어라인 조종사가 될 정도면 그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다든지 미끄럽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 활주로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내리면 활주로 나가요. 그러면은 쿵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공항마다 다르고 그날 날씨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승객분들이 느끼실 때는 부드럽게 내리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기술은 다 갖고 계시는 거다. 기술은 있으나 저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기장님을 믿읍시다. 기장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인 안 돼. 물론 실수해서 그렇게 쾅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짧게 질문요. 메이데이는 뭐예요? 메이데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아세요? 알죠. 구조 요청이잖아요. 구조 요청. 네네. 근데 왜 메이데이? 그게 어원을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어쨌거나 의미 자체는 메이데이는 비상선언을 한 겁니다. 디클레어 이머전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메이데이는 한마디로 우리 난리 났으니까 우리를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요청한 걸 해주시고 우리 너무 급하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비행기 오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 고도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 고장 나가 이게 조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네. 완전 급한 상황이. 네, 이젠 정말 비상이다. 이거는 근데 메이데이라고 한번 얘기한 순간부터 착륙한 다음에 조종사는 보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보고서 국토부에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은 그리고 또 메이데이라고 한 순간부터 막 이렇게 막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 그런 거 준비하잖아요. 준비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항공사에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네. 만약에 비상선언할 상황이 아닌데 메이데이 하면은 그것도 또 심할서 써야지. 경에서 써야 돼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의 혹시로는 너무 책임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딱 회색 영역이긴 한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에서는 비상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안 해도 되는데 했다가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 다른 조종사의 실수를 통해서 저희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 기준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사례에는 없던 일이 갑자기 딱 닥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래 승객 안전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매자. 메이데이. 내가 잘리는 한이라도 메이데이다 이거. 아 정말 하신 적 있어요? 네 있죠. 있어요? 아니요 메이데이까지는 아니었는데. 메이데이.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가 있어요. 메이데이가 있고 펜펜펜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있는데 펜펜펜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매대. 메이데이는 정말 완전히 인명사고가 그러니까 불이 났다든지 막 최악인 거고. 그 단계는 아닌데 지금 나를 방치해두면 2단계까지 가니까 나를 먼저 처리해라 이 정도가 펜펜펜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펜펜펜도 국토부 보고서 보고해야죠.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데프콘 1, 데프콘 2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저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질문 시간 된 거예요? 이제 막 질문해도 잠깐 되나요? 네네 하셔도 되는데 괜찮나요? 아니 이제 다 끝났고 네네. 네, 뭐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영화 전에 다 끝났어요. 이제 자유롭게. 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만 더. 몇 가지. 아니 저는 얘기 들으면서 지금 청문회 지금 공청회 시간이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아요. 판도라 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 그 국토교통부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건데 그러면 그 관계자분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관계자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 항공에 대해서 아는 분이 일하시는 건지. 조종사로 이제 전현퇴직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서별로 이제 뭐 경력이 다 다르시긴 한데 정말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 물어본 거는 이제 조종사 될 거 걱정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공청회를 가면 어떡하지? 지금 그 생각 벌써. 비행기로 택시 운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메이데이 막. 네 많이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보잉 어쩌고까지 물게 되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 다르더라고. 누구 영상 올리시는 조종사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보면 달라요. 진짜 그래요? 옆창으로 보는 거라. 이제 안 돼요. 올해 항공법에 이제 조종석에서 사진도 찍지 말라는 게 나와서 올해부터 갑자기? 이제 안 돼요. 유튜버 너무 많이. 근데 찍으셨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못 찍어요. 이제 못 찍게 됐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저는 태국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항공법에 저쪽을 받지 않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중에 한국에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한국 항공사 우리나라 법에 그게 안 되는 거고. 국내 항공법상 안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해가 뜨고 지는 거는 저희가 저희 자리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나오면 볼 수 있어요. 물론 뒷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제가 운전하면서 앞에 볼 때 더 많이 볼 수 있고 예쁜 걸 많이 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 계시면 훨씬 아름다울 거는 같은데 해 지고 뜨는 것보다 궁금한 건 밤이요.
네. 밤하늘이 우리가 여기서 못 보는 별들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잤는데 그때. 근데 진짜로 이거를 뭐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로 올리고 뭐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 사진을 찍은 거하고 담을 수가 없어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거랑 정말 와 이거 딱 찍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벌써 이게 아니에요. 맞아. 네. 근데 막 별이 막 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팔짱 끼고 보면서 생겨요. 그냥 지금 보고 느끼고 말자. 부럽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별이 어쨌든 여기보다는 훨씬 가까워지는 거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매연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도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정말 별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요. 달도 와 정말 크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높으니까. 네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잖아요. 조종석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되게 기분 좋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비행기 안 타고 있을 때는 그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부모님들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제 딸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출근길에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 뒤에서 빵빵거렸던 사람에 대한 그런 억울함과 분노도 있고 아니 횡단보도에서 서서 사람들 건너는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것까지 억울함도 그죠, 있고 그럼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상에 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냥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아 정말 나는 정말 작은 존재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은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조종석에 있을 때만 잠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고민이 시작. 나는 큰 존재야.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우주선 타면은 더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하니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하늘에서 그렇게 넓은 그러니까 요만한 동그란 창문 말고 넓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옆 창문에 보이는 게 너무 멋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저희 이륙 직후에 막 그 도시 보면 안 되지만 살짝 견눈질을 싹 봤을 때 정말 멋지다. 오래 보고 싶다. 근데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저희만 저희 많이 계기 봐야 느낄 수 있는 되니까.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구나. 집중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찍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조종사 2분 계시고 뒤에서 이제 관숙 비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람자처럼 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호사를 들릴 수 있죠. 그렇게 관람하는 거 일반 승객들한테는 안 될까요? 안 되죠. 항공사 직원들은 신청하면 되는데 승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 좋을 것 그거 같아요. 여행 상품 하면 괜찮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천장도 유리로 만들어야겠다. 비행기 천장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바닥만 만들 게 아니라 대박이다. 팬데믹 끝나면 그런 비행기 하나 제작해서 투명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네. 투명 비행기. 날개만 그냥 안 투명한 거. 화장실만 붙여. 화장실은 또 안 돼. 화장실 안 돼. 화장실 보호해주세요. 화장실 안 돼. 화장실 보호해야 돼. 저희 비행기 타면 이제 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기장 방송하죠. 네, 기장 방송.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변형하셔서도 하시고, 뭔가 그리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난기류가 생겼을 때 우리를 걱정해주시는 멘트.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일 때도 있더라고요. 반해버렸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뭔가 준비하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멘트는 다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서 조금씩 변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륙 시간이 됐는데 앞에 비행기도 많이 있어갖고 기다리면서 이륙 안 하고 있으면 승객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왜 안 뜨는 거지? 뭐 문제 있는 거냐? 그죠? 그럴 때 이제 좀 불안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뭐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캡틴박 기장님은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완전 반해버릴 것 같아 그러면. 근데 노래를 못 불러. 그게 큰 웃음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노래를 그걸 불러야죠. 떠따따따비. 아니 근데 좀 무심히 말하는 듯하다고 느껴진 때가 있거든요. 그 나름 멋인 걸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기장? 네, 좋습니다. 요거 또 해놔. 설렘. 근데 문제는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얼굴 가리고 고개 돌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많아 잠시 현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출발 순서는 5번째이며 약 15분 후에 이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비행기 우측 창문에 앉아 계신 승객께서는 창문을 바라보시면 지금 이륙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안겨드려 사과 말씀드리면서 목적지 방콕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탄 것 같아. 레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해야죠. 영어도 할까요? 네네. 영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Welcome over Thai Lion Air. Our aircraft is ready for the departure. However, we are waiting for our sequence. Our sequence is number 5. We expect takeoff in about 15 minutes. Sorry for the delay. Thank you for your kind understanding. 이것은 기장방송 ASMR. 거봐 약간 뭔가 무심한 듯 다정한 용어잖아.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렇게 약간. 그쵸. 이게 무심한 듯 던지는 게 저음으로 해야지 네. 승객분들이 안심감을 느낀다고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치. 레디스 채트베 이렇게 하면은 네, 경박하는 거잖아. 내가 이래서 비행기 못하는구나. 레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할 건데 나는 분명히. 아니 근데 저는 발음도 잘하시는 분인 느낌인데도 그냥 오히려 무심히 그냥 뭐 그렇죠, 음성만 낮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툭툭 던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그냥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약간 저희가 고수처럼 보여야지 안심을 하시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잖아요. 좀 맞아요. 다 익숙하고 더 천천히 말하도록 그래야지 더 저 사람 되게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맞아. 그냥 딱 이러고 앉아서 하는 것처럼 난 여유 있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실제로 여유 있으시죠? 그럼요. 실제로 여유 있으시지. 여기서 네. 깨알 책 홍보. 네. 지금 제가 기장 방송하고 기장 방송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에 관한 것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한 파일럿. 네. 저희 얘기 중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보기에도 편하고 설명이 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아쉬운 게 출판사에 제가 좀 사진을 크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좀 너무 작아서. 근데 책 사이즈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책 사이즈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에 손에 딱 잡혀 있어서. 근데 안에 보시면 제가 하늘 찍은 사진 뭐 그런 게 있는데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 예쁘다. 그래도 예쁘다. 네.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진짜요? 근데 화소가 엄청 근데 잘 되게 아무튼 빛깔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너무 예쁜. 저희가 싶은 사진. 궁금했던 것들이 다 여기에 있네요. 네, 뭐 그러니까 뭐 들어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여성 조종사는 비율이 몇 프로 있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맞아. 한국에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디서 정보를 얻나? 뭐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라식 수술을 하고 조종사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왜 안 됐던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값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라섹 수술을 하신 후에도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완화가 됐는데, 물론 이제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았던 분들은 또 제한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Q&A 방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쉴 틈 없이 쏟아냈던 그런 질문 사실 다 들어있나요? 네네. 다는 아닌데 많은 부분 그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너무 궁금하다. 재밌네요. 딱 판도라 수준의 질문이에요. 기장님하고 부기장님 식사 메뉴 다른가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답 있어요? 답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시면 이상한 타일러.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비행 관련 뭐 이런 것도 잘 설명해 주셨고. 맞아요. 그거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유학을 가신다, 비행 유학을 가신다 할 때 어떻게 가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신 그 에피소드가 있고. 마지막 장에 있는 게 파일럿의 기내 방송 테크닉. 요건 또 보여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깨알같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네요. 저도 하나 꼭 구입하겠습니다. 사인 받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인 다음번에 오실 때 사인해 주세요. 네네, 당연하죠. 네, 태국으로 저희가 다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좀 거기 이원 방송.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 사디캅 이렇게 시작해야겠네요. 네, 사디캅. 그리고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역사와 이런 것도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태국에 계시다고 하니까 마사지 이런 거. 마사지 정말 저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친한 마사지샵 사장이 있어요. 태국 사장이 있는데 이 친구 요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못 가잖아. 나 가고 싶은데. 아니, 하루에 공간이 있을 수가 약간 위험하니까 그죠. 이 친구가 가진 이제 마사지샵이 되게 크거든요. 2층 건물에 그 마사지 하시는 안마사가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 되게 마사지 잘하고 좋은데 하루에 저기 손님 2명 그렇대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으니까. 아직 태국에서 마사지를 안 받아봤는데 한번 받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싼 데는 태국 현지인들이 받는 데는 1시간에 3,700원짜리도 있고요. 어머. 네. 근데 그 동남아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5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네. 아니 5만 원이어도 네네. 괜찮은데? 그런데 아무튼 뭐 10,000원 정도면 정말 깨끗한 데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도 현지 가면 항상 한 몇천 원 정도, 10,000원 그 정도 하는데 찾아다니거든요. 네네. 로컬. 네. 잘해요, 그런데. 오시면 제가 마사지샵도 모시고 가고 맛집도 모시고 가고 백종원이 엄지척했다는 고수집도 가고 그래야죠. 아니 저는 오시면 마사지부터 모시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시면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런 요리도 해주시고 제가 똠양꿍도 직접 끓여 먹거든요. 또 유튜브 보면은 요리하는 또 이제 그 도시락 싸갖고 하시는 거 그것도 봤어요 제가. 네네. 정말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재다능하시네요. 스토커예요? 제가 딱 본 것만 딱 얘기할 건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캡틴박 파일럿이라고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영상들 보실 수 있고요. 캡틴박만 치면 박지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 100명까지는 캡틴박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하시면 박지성 선수가 먼저 나왔어요. 저는 뭐 다음 페이지 한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캡틴박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먼저 나옵니다. 브라보. 세 번째 박수.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없으시면 어떡하죠? 아니요. 지금 있는 것도 이미 너무 충분해. 재밌었어요. 나중에 검색할 때 먼저 캡틴박으로 검색 먼저 해보고 싶네요. 네네. 나오겠네요. 박지성 선수가 2번째 페이지에 넘어가셨더라고요. 사뿐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최애하는 정말 맨날 듣고 다니거든요. 저는 별책 부록을 정말 많이 들었고 들으면서 위안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뵀지만 저는 되게 여기 계신 패널분들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또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너무 한가해져가지고 좀 쓸쓸하고 외롭고 비행기 조정 언제 해보나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하거든요. 비행을 국내선만 태국 국내선만 하는데 저의 어떤 한가해진 시간을 별책 부록이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도 직접 드리고 싶었고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셔갖고 전 즐겁게 얘기 나눴는데 어떻게 유익한 방송이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바람에 잘 마실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즐겁게 시간 보내고 아무튼 괜찮았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원래 이쯤 되면 판도라님이 배고프다 그만하자 이게 뭐냐 이거 밥 먹어야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화내거든요. 맞아요. 배고파. 아니요 방송에서도 가끔 들었어요. 배고프시다는 얘기. 재밌었습니다 오늘. 아무튼 저희 별책 보러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나중에 꼭 그 기자님 방송하실 때 별책 보러 홍보를 지금 제가 오늘 찍은 영상으로 편집해 올리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별책 부록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캡틴박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캡틴박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책 비상한 파일럿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비행기 탈 때마다 캡틴박님하고 함께한 이 시간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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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묵사발.